안녕하십니까.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동영 의원실의 김서린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대표의원이자 통일부 장관이신 정동영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회원이신 이정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를 좀 드려야 될 분들이 특별히 통일부 청년 인턴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동영 대표 의원이신 정동영 장관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 세미나 자리가 갑자기 젊어져서 좋습니다. 우리 통일부 청년 인턴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자리,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자리고, 또 우리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도 우리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이따 기탄 없이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가 몇 시에 또 평양에 도착하나요? 점심 전에 11시쯤 넘었죠. 예? 11시쯤 넘었죠. 11시. 아무래도 오찬 행사 있겠죠. 예. 5월 14일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5월 20일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6월 8일 이제 시진핑 김정은 시진핑 정상회담.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의 지각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격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의 평화 공존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내 최고 전문가들,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시는 성균관대학의 이옥 교수님, 기왕 발제자까지 소개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이옥 교수님 박수 부탁합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십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최정건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차관, 또 NSC에서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하고 뒷바라지 했던 우리 최정건 교수님 또 중요한 발제해 주십니다. 네. 성공회 대학의 이남주 교수님은 이 북의 적대적 두 국가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두 국가론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늘 또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이남주 교수님, 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부탁합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얘기해 주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동엽 교수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그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 또 인제대학교 교수이신 김현철 전 장관님, 오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화공존 포럼은 이 포럼 이름이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이고요. 이제 2년째 활동 중인데 제일 모범생이 우리 이정헌 의원님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 그러면 마이크를 김현철 좌장께 넘기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이쪽에 장관님을 유시한 이쪽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통일부 청년 인턴 분들은 좀 수고스럽 좀 뒤에 좀 기념사진 한번 찍혀오세요. 네. 자, 평화 그러면 공존할까요? 한반도 평화 그러면 공존. 한반도 평화. 공존. 한반도 평화. 공존. 평화. 공존. 동북아 평화. 공존. 평화. 공존. 잘했습니다. 예. 예, 시작할까요? 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회의가 정말 시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미중 정상회담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오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의 의미와 결과도 어느 정도 연결선상에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인데 따로 다시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미중 정상회담 평가이기 때문에 먼저 미국 측 입장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중국 측 입장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좀 토론을 좀 길게 하려고 좀 한 15분 정도로 먼저 좀 짧게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 오면 개조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발제자가 이렇게 살을 붙이는데요. 저는 약간 좀 낭독형으로 써봤습니다. 우선 오늘 정동영 의원실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정동영 장관님은 평양에서 9.19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예. 그리고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통상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단일된 이벤트로 많이 이렇게 분석하는데 저는 이게 갑자기 열린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5년 10월 30일 부산에 있었던 정확히 김해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대면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반 뒤인 26년 5월 14일과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국빈 방문했고 두 정상은 두 번째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이 두 차례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산과 베이징 사이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급 채널이 화상과 서울 대면 회담으로 여러 차례 움직였습니다. 베이징 회담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부산 회담 이후 만들어진 위기관리 채널의 연장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양국 모두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미국은 상대와의 정면 충돌이 자신에게 큰 비용을 난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회담의 핵심 표현이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미중 관계였습니다. 중국은 이를 향후 3년 이상 미중 관계를 관리하는 프레임으로 설명했는데요. 미국도 전략적 안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발표문만 내었는데요. 같은 회담을 했지만 같은 언어로 이 회담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경제협력, 펜타닐 단속, 농산물 구매, 보잉 항공기 구매, 호르무즈 해협, 이란 비핵화를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충돌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거래를 말했고 중국은 질서를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를 강조했고 중국은 어디까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관리형 안정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빅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돌 방지의 달력은 저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의 9월 워싱턴 답방, 셴젠 에이펙, 마이애미 G20라는 정상 외교 캘린더가 가시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달력이 아니라 관리의 달력입니다. 미중은 서로를 믿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방치할 수 없어서 만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26년의 미중 관계는 단순한 우열 관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 달러, 금융, 기술 표준 동맹 체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합니다. 미국은 국제 질서의 운영 체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제조업, 공급망, 회토류, 배터리, 전기차, 무역 네트워크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생산 기지를 넘어 연결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지형은 이미 크게 바뀌었는데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2001년에 중국을 미국보다 더 중요한 교육국으로 삼은 나라, 즉 중국을 제1교육국으로 삼은 나라는 약 30개국에 불과했지만 25년에는 그 수가 14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세대 만에 75%가 증가한 것이고 무역의 중력 중심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조차요. 중국으로부터 4,50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약 1,400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수출은 1,450억 달러밖에 못해서 약 3,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맺고 있는데, 즉 중국은 디커플링을 외치면서도 미국 자신이 가장 깊숙이 중국 공급망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에서도 변화는 선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풍력, 핵심 광물에서 중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회토리와 자석, 분리, 정제 능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첨단 산업을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쓴다면 중국은 공급망을 무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은 강제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 제재, 금융, 동맹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힘입니다. 중국은 연결성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힘입니다. 강제력은 상대를 밀어붙이지만 연결성은 상대를 묶어버리고 맙니다. 21세기 미중 경쟁은 이 두 힘이 충돌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언어의 프레임은 전 중국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은 투카디데스의 함정을 직접 언급하며 미중이 적수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이 회담을 전략적 안정이라는 질서의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베이징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국빈을 방문 접수했고 천단 동행, 만찬 의전도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중국 지도자와 세계 문제를 논의한다는 장면 자체가 국제정치적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빠른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이란 전쟁, 관세 부담, 물가, 농민, 제조업, 중간 선거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보잉, 대두, 쇠고기, 에너지, 투자 무역인의 같은 구체적 거래가 중요했습니다. 트럼프식 외교의 특징이 다시 나타난 것인데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거래를 발표합니다. 물론 중국의 우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도 미국 시장이 필요하고 달러 금융, 첨단 장비와 대외 안정도 필요합니다.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청년 실업, 지방 재정, 인구 구조라는 내부 부담을 안고 있고 따라서 이번 회담은 중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급함과 중국의 구조적 지렛대가 만난 관리 체계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미국과 중국은 무엇에 합의했는지를 두고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고 미국은 거래의 수량과 가치를 말했고 중국은 경제 합의를 초보적이고 잠정적인 성과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미국은 성과를 국내 정치형으로 포장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와 전략적 안정이라는 큰 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징 회담은 자유무역의 복원도 아니고 포괄적 타협도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적 품목 관리, 전략 품목과 비전략 품목의 분리, 관세 유지성 제한적 완화, 즉 관리 무역의 국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는데요.
한반도 의제의 구조적 후순화입니다. 미중이 북핵과 한반도를 언급했다고 해서 한반도가 핵심 의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이란, 호르무즈, 관세, 대만, 중간선거형 경제성과에 있었고 중국에게 있어서는 대만, 기술 공급망 전략적 안정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한반도는 관리해야 할 부차 의제로 밀린 것은 아닌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가장 불편하지만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기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국내에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고요. 김 위원장도 트럼프에 대한 좋은 기억을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회담은 열리지 않았죠. 이것은 우발적 무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조건의 부재입니다. 사실 정부에 있었던 저로서도 실질적 정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핵화와 체제 생존의 목표가 다시 충돌한 상황이 2026년도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포기 논의를 테이블 밖에 두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를 우선 의제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리더라도 하노이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 외교는 사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합의는 의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있어 실패의 기억만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북한의 협상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북한은 미국 정상외교를 통해 제재 완화, 체제 안전 보장, 정상국가 이미지, 북미 관계 개선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이후 북한은 정상외교의 한계를 학습했고 사진은 남았지만 제재와 치욕은 특히 남았습니다. 선언은 있었지만 체제 안전 보장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북러 밀착은 북한의 전략적 후방을 넓힌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러시아 푸틴은 우리 정부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북한은 러시아 군사회기적으로 밀착하고 있고 군수협력, 기술협력, 정치적 비호는 북한의 대미 대남 개선 필요성을 낮추었습니다. 19년 하노이의 북한과 26년의 북한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의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매달릴 이유가 줄어든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제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이란, 호르무즈, 베네수엘라 미중 정상회담, 관세, 농산물, 제조, 표심, 대만 문제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 이래저래 사람을 만나보면 북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북핵은 중요하지만 당장의 국내 정책 성과로 환산되기 어려운 의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결렬의 학습 효과를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사전 조율 없는 정상회담은 성공보다 실패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변수도 있습니다. 2018년의 북미 정상외교는 남북 정상외교, 한미 조율, 북미 실무 협상이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은 한국을 중재자로 보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의 부재는 북미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의 부재가 만든 결과입니다. 험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함정이고요. 따라서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북미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의제와 조건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의 전략적 안정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충돌 위험이 낮아지죠. 이것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환경에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더 불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과 동북아 질서를 양자적으로 조율하는 위협입니다.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걸 전문 용어로 세력 조화라고 부릅니다. 세력 균형의 일종의 반대말인데요. 한반도는 이제 남북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변수는 에너지 안보와 해상 교통의 문제를 한국 경제에 직접 연결하였고요. 중동의 위기가 한반도 바깥의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핵 담론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란 사례는 북한에게 자신들의 핵보유 논리를 강화하는 소재가 됩니다. 북한은 리비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사례를 보며 핵을 포기한 정권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북한이 그렇게 학습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두 압력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제력과 중국의 연결성이고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은 공급망과 시장, 히토리와 배터리 소재를 통해 한국의 산업 기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무역은 중국이라는 이중 의존 구조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만 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안에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비용을 감수하며 어떤 자율성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여기에 더 전문가도 계십니다만 24년 이후 남북관계를 북한은 더 이상 하나의 민족 내부 특수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을 노골화했습니다.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인데요. 북한의 대남 정책을 규정한 핵심 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두 국가로는 우리에게 소위 문이 되겠습니까? 벽이 되겠습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재정의가 제한적 관계 정상화에 경로를 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서로 다른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류와 평화관리를 제도화하는 길이 이론상, 실제가 아니라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북한의 대남 업무가 외무성으로 처리되는 변화도 향후 접촉이 내부 문제가 아니라 대외관계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남깁니다. 근데요, 현재로서는 이 문의 가능성은 매우 좁고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두 국가로는 동서도식 두 국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북한식 두 국가로는 적대적 두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개념을 지우고 남측의 체제 문화적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언어를 무력화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북한을 남한을 인정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적대적 국제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겠죠. 북한의 대남 기조가 움직일 조건은 우리 측의 선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미 관계 실질 진전, 북러 밀착의 효용 감소, 미중 대탕트 속에서 한반도 의제 재가동 외부 구조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외교의 좌표도 한반도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미중, 북러, 일본, 중동을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 전략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거 통일 포기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만드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평화 없이 통일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존 없이 교류도 없습니다. 전쟁 위협을 낮추지 못하는 통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군사적 위험 감소를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정부 초기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모든 조항을 즉시 원상복구하기 어렵다면 우발 충돌 방지, 해상 충돌 예방, 군통신성 복원,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화를 걸 수 있는 연락망이 복원돼야 되고 현장 지휘관이 위기 때 이래저래 소통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위험 간소를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전략이 생기는데요. 핵미사일 시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 전술핵 운영 위험 감소, 재래식 충돌 방지 장치를 단계적으로 묶어내는 로드맵이 정부 내에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는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그 길은 위협 감소에서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다행이자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시민사회, 지방정부, 문화, 보건, 재난, 기후, 스포츠가 남북 저촉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이 봉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결성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균열 지점도 비국가적 접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매우 성숙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개별적 북한 여행, 지방정부의 대북 기류 등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베이징 회담은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정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관리의 대상이 한반도가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주체에 우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갖추지 못하면 한반도는 다시 G2의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전략을 갖는다면 한반도는 한국 외교의 주된 무대가 됩니다. 미천한 경험입니다만 한 가지 제가 얻은 공직사회에서부터의 결론은 우리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에 변경을 주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있지 않으면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 심지어 국제사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낡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질문은 두 대칭적 G2가 만들어내는 균열과 공백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평화공존의 제도로 전환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평화공존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말하기 위해 억제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억제를 말하기 위해 대화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외교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외교는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니고, 외교는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계산을 바꾸는 조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대북 정책도 아니고요. 충돌을 감수하는 강경론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전쟁을 막는 평화 공존 전략, 핵 위협을 줄이는 단계적 협상 전략,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공간을 넓히는 교량 국가 전략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시 정책이 되고 통일은 다시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평가부터 현재 그 북미 협상이 갖고 있는 쟁점과 구조,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현실과 대북 정책의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희옥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 와서 시진핑의 노동신문 김영 칼럼을 보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희가 자판기가 아닌데 하여튼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전략적 협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쓰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쓴 것은 아닌데 거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작년에 왕이 외교부장과 최선희가 만났을 때 실질적 협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협조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는데 중국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전략적 협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협력할 때 협에 세울 작자서 협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를 할 때 전략적 협력이란 말을 씁니다. 합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는 전략적 협작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corporation이라는 영어를 한자로 옮길 때 두 가지 번역어가 있는데, 하나는 합작, 하나는 협작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만 써왔던 협작이라는 단어를 북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노동신문에 나오고 있는 전략적 협조라는 말은 굉장히 북중러 사이에 어떤 연대를 굉장히 공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동북아 판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는 시진핑의 그림이 조금 행보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로 또 중러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쭉 설명해 주는 것들이 스타일상 맞지 않다고 봤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빨리 움직인 것은 아마
중국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어떤 질서의 판이 변경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단초로서 미중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미중 관계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작년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때 부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일종의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스 트루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휴전이라는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보복하니까 중국이 히토류라는 수출 통제를 가지고 맞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미국이 주도했던 상호 의존의 무기화 현상이 이제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자원을 독점한 상태에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질서, 시스템들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트럼프의 우세였습니다. 그게 트럼프는 일방적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썼으니까요. 아주 그 일방적인 공세에 있고 중국이 좀 수세적 국면에 몰렸는데 불과 이제 9년 만에 완전히 이러한 힘의 관계가 좀 바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도 충분히 예상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면 이란에 미국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인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의 석유를 가지고 또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중국은 다시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 이 중히토류가 없으면 무기, 반도체, 전기차 이런 데 갈 수가 없거든요. 중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석유와 다시 히토류가 충돌하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은 것들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이 강조했던 것은 핵심적으로는 대만 사수입니다. 미국은 무역 사수를 했던 것 같고 중국은 대만 사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왔던 그 기록에 보면 베이징 외교가에서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 베이징 외교가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를 만나서 제일 오래 이야기했던 것이 일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대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문제는 다카이치 내각의 그 대만 유사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점을 보면은 결국 대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텀 라인,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타협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그 핵심 이익을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무역과 공급망의 부분들은 브루킹스의 어떤 평가를 보니까 선언은 쉽고 합의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시트에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중국의 그 해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가 있는데 해설은 각각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기로서 H200 같은 반도체를 미국이 중국에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면서 중국이 별로 원치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이 H200 수준의 반도체 칩은 이미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부나 국영기업들에서는 H200 수준의 반도체 칩은 자체 개발, 기술의 자주화를 통해서 상당히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H800이면 몰라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또 어떤 무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협의도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균형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이런 차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미중 관계의 기본값, 디폴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중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미중 관계의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 판, 그러니까 디폴트의 값이 바뀌었다고 하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완벽한 승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실패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의 손실이 곧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인 국면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으로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또 하나의 언론에 제가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베이징에 있었는데요. 그 신문 오른쪽에 보면 제일 헤드라인에 강조했던 것들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표현을 일면의 헤드라인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외교적인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도 아마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데 미국이 주장했던 거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트래터지 컴피티션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왜 경쟁을 하려고 하느냐? 협력하자. 일종의 중국의 디스코스 파워를 조금 더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국도 팩트시티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이게 미국이 사실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담론들을 미국이 이렇게 팩트시트에 받아서 수용한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조건을 붙였더라고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동의하는데 미국은 이제 fairness and reciprocity 그러니까 공정함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받겠다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농업이나 산업계에 제공하는 구체적 이익과 연결하는 거래적 담론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조금 제가 발점을 쓰고 나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방북하게 되어서 약간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저도 그 시진핑 방북은 그냥 그 디폴트라고 봤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이게 계속 미뤄둘 것은 아니다. 빠르면 뭐 6월, 조금 더 늦더라도 7월 11일 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우호협정 체결을 한 65주년 있었고 적어도 트럼프가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는 9월 24일 전에는 북중 간의 관계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그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방북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만강 다리대교도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일찍 착공을 시작을 했고 또 중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중재 외교입니다. 중국의 중재 외교는 이번 이제 그 노동신문의 시진핑의 김영 칼럼에도 나와 있는데 4대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문명 이니셔티브, 안보 이니셔티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이 네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추동하는 이유는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면서 중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한 것도 이란과 그 사우디를 중재한 것도 중국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출해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동해로 나가는 출해항이 막혀 있습니다. 출해항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31개 성 중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나쁜 데가 길림성, 요녕성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경제가 가장 나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체제로서도 이 동북 지역의 경제의 한계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동해로 나가는 출해항의 확보는 일본과의 해상을 둘러싼 굉장히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7년 내년이 되면 우리가 2017년에 빌렸던
나진항의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아주 이렇게 복합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도 경제적 이익이 하나는 판을 짜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이 있고 북중 간의 경제적인 이익의 교환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중 관계를 조금 정상화하는 것들이 고도화하는 것들이 미중 관계 또는 북러 관계에서도 상당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의 상황을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요. 북한이 최근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국익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남북한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썼다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 남북한이 그런 것도 같이 하느냐 이런 막 오해를 받고 그랬는데 북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들이 사실상 실용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고 업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 정권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렇게 경제를 조금 회복해서 업적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발전 2010과 같은 이런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되는데 성과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이유는 내부의 자원이 돌지 않는 문제가 있고 외부의 자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병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간부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관료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경에 와 있는 기업인들 얘기로는 이게 나라냐 이랬다 그럽니다. 김정은이.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너무 간부들이 받쳐주지 않는다. 간부 교육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라. 이런 이제 지시를 내려서 북중 국경 지역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절강 지역에 중국의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국가론을 북한의 헌법에 반영했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측면 중에 하나가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1조 1항이 국경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꿀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경선을 획정하는 문제인데요. 북한 헌법에는 국경선을 획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해의 이 NLL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모호한 상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분과 실리의 문제로 북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두 국가론과 국경선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중의 가장 큰 쟁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 제재 해제 문제, 그다음에 핵 보유국의 지위 인정 문제, 그리고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후에 양국 간의 어떤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확보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양해를 했거나 적어도 발언의 수위를 어떤 톤셋을 좀 달리한다고 하는 수준에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논의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장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했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는 말은 북한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을 유지했다 이런 모호한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Settlement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은 미국 책임론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가 만들어진 것들은 미국이 주로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해법의 논리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GTI 문제도 사실 2024년에 중러 정상회담에 GTI 문제가 국제기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국제기관은 중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GTI에 탈퇴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대무역상의 과장인 북경 사무소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저버 형태로요. 근데 이번 GTI 문제가 빠졌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 GTI에 대한 국제기구와 논의가 빠졌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톤 다운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GTI 국제기구화 문제가 사실 걸림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중러 사이에. 실현 가능하고 손에 잡히는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국제기구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걷어내는 것들이 실질 협력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는 이런 남북관계의 일종의 공백기인데요. 이 공백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한국의 이슈를 지금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외교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한반도 비핵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메시지가 굉장히 혼선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해외에 가면 한국의 외교정책이 대통령의 언어가 다르고 안보실의 언어가 다르고 통일부의 언어가 다르면 이게 도대체 한국의 외교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가 어디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언어와 철학과 비전을 참모들이 정책으로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8.15 경축사 그리고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연설에 조금 명확히 담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특사가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한반도 국면에 종속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의 포인트로 대만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합니다. 한중 관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한중 관계가 대만 문제, 특히 대만 출입국의 그 표기 문제 때문에 한중 간의 전략적 소통이 좀 닫혀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중 관계 정책 소통 문제는 다보스 포럼, 곧 있는 대련의 다보스 포럼 또는 새로운 국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을 통해서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호 교수님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중러 정상회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조중 정상회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새롭게 등장하는 이 외교 전략의 담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내용과 원칙과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고 또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쓴 그 글에 보면은 전략적 협조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의 또 정세 변화를 예측하는데 또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가능하면 10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주 교수님. 예, 토론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토론문을 발표문을 보고 쓴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라고 그래서 같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두 분 평소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좀 심사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얘기는 좀 피하고요.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동북아나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랑 평화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정상회담 평가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혹시 트럼프 스타일로 또 극과 극이잖아요. 혹시
그래도 뭔가 중국과 조금 큰 딜을 할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봤는데 결국은 이제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당분간은 스몰 딜, 소타입 국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기조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략적, 그 건설적 전략 협력 안정관계,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의 의미가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식의 스타일이 이런 큰 틀의 프레임을 먼저 짜놓고 그 하에 계속 이제 관계를 관리하려고 하고 그걸 모르지 않는 미국이 어쨌든 그 표현을 받았다는 거는 일정한 기간은 이런 안정적 국면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해석하는 차이는 있죠. 중국은 이 부분을 조금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안정성 이런 부분의 의미를 더 부여할 것이고 중국은 이 앞에 그 수식어 붙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경제적 거래 관계로 이 부분들을 좀 해석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관계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미중 관계의 안정이 지역 정세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27페이지 토론문의 하반에 좀 정리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미중 관계 안정 전 긍정적 요소가 더 많다라고 봅니다. 뭐 기회, 위협 이렇게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세계 질서에서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중미까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 또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국면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관계 안정에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계속 군사력 증강을 나서고 있어서 우리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이 저는 남북이나 조미 사이에 직접적 대립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안정적 환경 내에서 분명히 갈등적 요소, 대립적 요소가 있는데 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경우도 이 갈등이나 대립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그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이런 대립적인 어떤 상태가 충돌로 나갈 가능성은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관계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히토류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히토류 부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히토류는 그 보니까 그 채굴 과정과 재령 가공 이 두 단계를 나눠서 보면 채굴 과정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다른 데서 광산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다른 데 가서 광산 막 찾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련 가공 부분에서는 거의 90% 이상을 주요 부분에서는 앞에 95% 이상을 중국이 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간에는 안 될 것이고 언제 될 거냐 그거 좀 불확실하죠. 5년도 볼 수 있고 10년도 볼 수 있고 중국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첨단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자신의 역량,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에게도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안정적 국면에서 제가 올해 이제 조금 보면 주요한 변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 조선 방문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얘기가 뒤에서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여기서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로 하나는 그 작년부터 강조한 실무 협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재 틀에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아니면 어느 만큼 제재 레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이 북한과 조선과 교류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아마 북에서는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나오냐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올해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11월 중순에 심천에서 아페크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아페크 정상회의 할 때도 김정은의 어떤 북미 대화 조미 대화 계기로 뭔가 방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는 작년보다는
이 아페크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 그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 가능성, 이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트럼프와의 회담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의 로 진행되는 것이 중국에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선 입장에서도 최근에 국제 무대에 국가로서의 행위하는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뭐 전혀 손해볼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의 관계와 관련돼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이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특히 앞에 적대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대립과 적대가 지금 이렇게 쉽게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적대와 두 국가론 사이에는 약간의 다른 차원이라 이 두 가지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대성 자체는 상당히 행태적인 측면의 비중이 높아요. 적대적으로 인식하느냐, 적대적으로 행동하느냐. 두 국가론 자체는 상당히 제도적이고 법적 경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두 국가론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볼 때 적대성 문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가변성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헌법에 만약에 적대성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헌법 개정에 이게 적대성 자체도 법적 경직성을 갖는 어떤 그 내용 그런 성격을 강화시킬 텐데 어쨌든 북쪽의 헌법 개정에서는 그 적대성 자체는 바로 헌법 문안에 포함되지 않고 사실 국가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에서 영토 문제를 한편에서는 NLL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공세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적대성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여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눠서 봐서 적대성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두 국가론 자체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앞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북쪽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연방제나 하나의 국가 이런 걸 강조할 때 사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측면도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 두 국가로는 그런 남북 관계에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남북 관계보다는 조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 계속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을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두 국가론이 갖는 평화 공존적 측면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진전시킬 부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은 우리가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북쪽처럼. 그러니까 헌법 개정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어떠한 그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의 어떤 신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조치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제가 여기서 썼지만 91년도 남북 유엔 가입을 앞둔 상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국적 범위에서의 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 개정과 한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같이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북쪽은 사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습니다. 노동당 규약에서. 한국은 이 부분을 조금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방안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음 이 국제대회 행사를 위한 새 포석이기도 하다. 뭐 이런 설명도 있는데 차기 주최국으로서 어떤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든 국제 무대에서의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남북 관계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좀 국대 무대, 국제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촉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그 계기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러 정상회담에 또는 지금 조중 정상회담에서 관련돼서 조금 앞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동북아 협력과 중국의 동해 출애권 관련 협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중러 협력에서 좀 흥미롭게 본 거는 과거보다
동북아 협력을 되게 강조했어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도 동북아 협력을 발전시키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그 동북아 협력의 유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있으면 우리가 요 두만강 유역 개발 또는 출애권과 관련된 두만강 주변의 조중러 협력 관계를 조금 동북아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수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은 또는 러시아 자체도 조중러 협력이 뭐 한미일과 대립하는 구도로 확 굳어지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고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열려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민정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에서 왔습니다.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도 토론을 요청받았는데 발제문을 미리 받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의제를 주시고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의제가 좀 다양했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한반도 평화공정 전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쟁 이후에 뭐 지정학적 변동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제질서 변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한반도 정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도 토론문인데 10장이 넘어가는 것을 준비해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쓰던 글들을 좀 정리해서 했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현재 미국의 힘이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의저 역할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강대국 외교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재등장이 상당히 그 부분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두 개의 전쟁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패권 단극 체제는 무너졌고 양극 체제 그래서 현재 미국의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들어온 것은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이 강대국 외교를 추구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고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힘과 한계가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도 이제 실리 외교를 중시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 그러한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작년 10월 말에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양국 간의 관세 전쟁을 봉합했다. 뭐 추루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봉합을 했다. 그래서 사실 원래 3월 말 4월 초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명시적인 합의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예상치 않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경황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5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현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즉 휴전을 연정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보여줬던 그러한 힘의 재정립, 그다음에 어떤 그런 관계 관리, 재정립의 어떤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관계가 좀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안정이 건설적 관계라든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디슨 피스 그냥 뭐 괜찮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미국이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보다 유화적이고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좀 다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집에 보면 34, 35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의 다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말을 적었고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다극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지금 간략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 다극 체제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36페이지 적었던 한반도 정세인데요. 대중국 정책을 보면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어떤 의지와 역량의 변화에 의해서 대중국 정책 기조도 약간 변화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르게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은 서로가 서로를 그 주저앉히는 체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의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중국이 현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미국도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을 극단으로 치고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6페이지 말에 그 마지막에 적었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대중국 정책은 경쟁적 공존 기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은 하되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의 추격이 어떤 굉장히 맹렬한 첨단 기술과 전력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 통제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디커플링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역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번 미중 정상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요. 39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관계를 관리하고 어떤 그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래서 휴전을 연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급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나쁜 여론을 좀 희석시키고 성과를 좀 가져가는 게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보면 그 국제 질서의 변화 측면에 본다면 전략적 안정이 건설적 관계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흥미롭게도 백악관에서도 나중에 어떤 팩트시트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0페이지에 적은 것처럼 이제는 그 시진핑 주석이 2010년대 초반에 얘기했던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한 어떤 G2 시대 에 대한 그 중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측에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의 힘의 우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국도 중국의 존재를 어떤 초강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G2 시대 미국의 G2 시대 혹은 다국화 시대를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어떤 체제의 변화의 어떤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성과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뭔가 좀 그 숫자를 좀 얻어가고 싶었는데 뭐 2007년 전보다는 그 좀 1기 행정부 때보다는 많이 얻지 못했죠. 그럼에도 뭐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한다든가 미국 농산물을 뭐 17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얻어갔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체면은 차렸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설립 합의했다고 보는데요. 무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을 다루는 거고 이제 그 투자위원회 투자 관련 의제를 논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중국 방문단에 어떤 그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갔어요. 시티은행이나 어떤 여타 그 투자 금융계 어떤 그 거물들이 많이 갔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중국 측의 어떤 금융시장이 미국에 개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 좀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이제 그 미국이 가장 원했던 히토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굉장히 여전히 그 카드로 쓰는 모습을 보여줬죠. 히트로 수출 통제 문제를 양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거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뭐 해결하거나 얼마만 공급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떤 유효한 협상 카드로 히토류를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금융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애플, 테슬라, 블랙록,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업 총수들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떤 경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지가 않았어요. 테슬라가 중국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런 언론 보도만 나중에 나왔지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H200 칩이 이제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술 자리를 위해서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단호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그 모호하게 그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서 대만 무기 수출 문제를 중국과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뭐 지금까지 뭐 수출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것이 뭐 대만에게 주는 안보 불안은 상당할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향후 양안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또 통해서 뭐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란 전쟁 주요 문제도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요. 뭐 이란 전쟁 관련돼서는 여전히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는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뭐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 협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한된 수직이긴 하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함의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유화적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미중 사이에서 우리에게 어떤 전략적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현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입장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용외교 기조를 토대로 해서 미국과 재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을 하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본다면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미국이나 기술 선진국,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중 관계가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더디긴 합니다만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힘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에 한미 동맹, 한국에게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정부에게도 고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미래형 전략화 이런 얘기를 많지는 않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전략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각력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보다 대등하고 호혜적인 어떤 동맹을 전략 동맹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만 유사시에는 이제 미국도 어떤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익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중국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보다는 한국이 대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전략 중요성이나 가치는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동맹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맹과 한미 동맹을 관리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도움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소통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어떤 대만 유사시에
우리의 어떤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북미 관계인데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구멍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그 바늘구멍이 북미 관계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교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미중 협상을 우리가 좀 본격화하고 견인하는 게 좀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중 관계 복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북미중 중국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북미 간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은 미국과 적극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협상을 좀 견인을 하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북한의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전을 위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북한과 미국이 어떤 양자 협상을 하고 이제 한국과 중국이 어떤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나눠서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토론자 한 분이 계신데 그 토론 이제 김동익 교수님 토론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 청년 인턴들 중에서 한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저 준비했다가 이따가 저 토론 끝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익 교수님. 예, 아까 시작할 때 미국적 관점, 뭐 중국적 관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전문가도 아니고 중국 전문가도 아닌데 북한 전문가, 조선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이제 조선적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뭐 발제를 받았냐 이런 거에 떠나서 어쨌든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빛만으로도 뭐 벌써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다 다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까칠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 해야지 라는 하고 이제 항상 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의 시각이거든요. 어찌됐든, 두 발제 해주신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조선의 입장만 가지고 있는 건 뭐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조선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선이라고의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은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지금 조중 정상회담 방금 11시 40분에 순환공항에 도착했으니까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니면 내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이.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뭐 조미 정상회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을 수도 있어요. 조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결국은 이제 이 수렴되는 게 미중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조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대성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비율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이런 정상회담이 과연 한반도 평화의 입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특히 조중 정상회담이나 이런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충분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야, 필충 조건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토론문을 제출한 이후에 정세가 되게 빠르게 움직였죠. 뭐 제 토론문에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시진핑 주석이 방금 평양에 아마 도착했을 거고요. 노동신문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진핑 주석의 기명글이 실렸습니다. 기명글은 2019년 방문할 때도 실렸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중국말하고 조선어가 분명히 다릅니다만 번역된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2019년의 제목은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난 2019년 같은 경우는 제목은 신선의 계승과 새로운 세장이다라는 시대의 세장이라는 게 되게 짧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목은 딱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요게 대전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 패러그래프 들어간 게 뭐냐면 시련 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제목에. 그래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의 새로운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그런데 이게 밑에 칼럼이 있고요. 이게 기명 칼럼이 있고 바로 위에 노동신문 1면 위에가 뭐가 있냐면 북한이 사설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 배치가 의미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노동신문 이런 것들에 이런 걸 배치할 때도 그냥 실지 않아요. 의미를 다 갖고 실거든요, 여러분들. 딱 배치를 딱 했는데 그게 위에 사설인데 그 사설의 제목이 그 중국 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뭐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나 아니면 조미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북일이죠. 뭐 정상회담 중개자의 역할하거나 관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동행자야 라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나는 이제 동행자야라니. 그게 이야기가 앞에 하면 시련 속에서 함께 전진한다라는. 그 어떤 시련을 의미할까요? 지금 국제정세에서의 소위 미중 관계라든가 복잡한 관계죠. 뭐 신냉전, 다극화 뭐 이런 속에서 그걸 이제 시련이라고 하고 짧게 한반도 이야기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만 사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또 이야기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이 있는 건데 우리 같이 갑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와서 뭐 비핵화 이야기하고 소위 조미 정상회담 중재자로 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조선노동신문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논지로나 글로는요 도저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틀렸다 맞다가 문제가 아니라 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뭐랄까요 최근에 뭐 김여정의 담화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지나치게 우리가 뭐랄까요 정상회담 외교 그다음에 또 이걸 지나서 마치 조미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역할론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조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 막 합니다. 뭐 이렇게 저희 숟가락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되게 현실적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꿈은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도 분명히 저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설령 이게 현실화돼서 정말 조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시다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게 우리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입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반대로 그 순간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 입구는 오히려 더 닫힐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열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조미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미가 이러면 마치 한반도가 하고 남북관계가 그다음 따라가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조미를 지금 우리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 분명 아닙니다. 현실을 알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방적인 기대감과 일방적으로 우리가 숟가락 놓고 숟가락이라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논리는 전혀 이건 안 먹히는 논리인 거죠. 이제까지 뭐 제 논리가 아니라 북이 지금까지 해온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뭐 올해는 아니고 앞에 우리 김일성 차장님 계시지만 뭐 30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한테 제가 기껏해 이제 15년 공부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15년 공부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북의 목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조선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완충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조선을 보고 본다면 조선이 과연 지금 최근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일, 미중, 중러, 조로 그리고 오늘 벌어지는 조중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한중 정상회담 뭘 어떻게 과연 이런 정상회담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소위 조미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틀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 틀 속에서 북은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포지셔닝이 아니라. 그래 보면 조선은 이 연속적인 정상 외교를 자신들을 둘러싼 어떤 강대국들의 나름대로의 이해관계 복잡한 관리의 복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동시에 뭐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전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으로 저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걸 보면 조선은 과거같이 피동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번 오늘의 저는 가장 큰 쟁점이 중국의 시진핑의 논조와 뒤에 있는 사설이 논조가 비슷하지만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은 관리를 하려고 오는 것 같고 조선은 관리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그림이 앞에 사설과 밑에 두 개의 칼럼에 약간의 충돌, 색깔의 차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마 벌어지는 조중 정상회담의 긴장해전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승자는 아마 저는 북이라고 볼 겁니다. 예, 과거 같은 관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조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 보면 옛날 같이 중소 분쟁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대단히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버퍼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 버퍼 스테이션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왜? 핵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북이 과연 조선이 어떻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평양 방문을 바로 조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읽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제가 적어두었지만 미중 정상회담 안정 자체가 꼭 한반도의 평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조미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적 사고도 저는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 단계에서 조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서둘러서 이제 조선이 미국과 만날 전략적 필요성이 저는 그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시진핑의 주석 이번 방문도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가 성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핵화니 조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전면에 들고 가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조미 대화가 저는 열린다고 하더라도 앞에 최종원 우리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미 대화가 설령 열린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설령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개입되거나 한국이 예를 들면 중재를 하거나 실제 중재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역할이 그 다음부터는 좀 커지거나 저는 그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동방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리는 순간 더더욱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더더욱 트럼프 시기에는 열리면 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켜질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평화와 지속 가능한 게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맺은 걸 누가 지켜요? 미국이 대통령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에 오히려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미 간에 만약 해서 긴장이 좋아졌다, 조미 간의 긴장이 완화됐다고 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의, 전쟁의 위험이 저희한테는 더 큰 부담과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한미군에 관련된 거예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은 엄청나게 이제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 남중국의 중동 외부 전쟁에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이 조미 정상회담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한국이 배제된 거래나 또 핵 보유 지위에서의 정치적인 승인이라든가 또 한국이 빠진 뭐 핵의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연류의 발생이나 새로운 연류의 위험의 발생이나 새로운 연류의 위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거 뭐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담이지만 오늘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워서 생각해 본 게 내가 김정은이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는 걸 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당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김정은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 말 맞지? 두 국가론 정말 잘했지? 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김정은의 지금 생각이라고 해요. 왜? 한 정권이 힘을 갖고 뭔가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한반도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선거가 모든 걸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49대 51이라는 51대 49, 49대 51이라는 그리고 이런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나 교육이나 다른 문제 갖고도 이렇게 분란이 심한데 하물며 안보 문제, 대북 문제를 갖고 예를 들면 헌법을 개정한다? 두 국가는 어떻게 한다?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김정인이 내가 선택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도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고 남북 관계든 조미 관계든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못할 것이냐? 저는 뭐 너 썼지만 뭐 앞서서 우리 뭐 최종원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남주 교수님 말씀했지만 저는 적대적 두 국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목소리로 적대적 두 국가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없는데요. 저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저는 우리식 두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식 평화공전, 우리식 두 국가론이 지금 필요한 거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두 국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식 평화공전, 우리식 두 국가가 과연 무엇인지는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어찌됐든 우리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식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식 평화공정, 우리식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놓고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탈상호주의, 그 다음에 선제적 조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실천력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상대가 손을 잡아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봅니다. 탈상호주의,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상대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선이 응답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먼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기준선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코 상대한테 양보하는 평화론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위기를 통제하는 주권적 평화 전략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저는 통일을 지향하는, 갈로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말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지향하는 우리식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너무 길어서 어쨌든
저는 우리식 두국가, 뭐 우리식 평화공존이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낙관론도 아니고 또 뭐 조선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공존이라는 게 양보나 약함의 용어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돌을 관리하는 능력이고요. 또 위기를 통제하는 제도이고 또 강대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지키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있는 저는 분명한 외교 전략이자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미중이나 조중이나 조미 정상회담의 선물도 또 부속 결과가 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어쩌면 설계해야 될 생존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한테 필요한 거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의 기대는 외주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공존의 주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했던 대로 우리 청년들 한 두세 분, 우리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2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한 두세 분만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또. 예. 그럼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과 인턴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토론회에 청년 인턴까지 배석하게 해주신 이제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이제 발표와 토론들을 잘 듣고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최종건 교수님께 한 가지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더 이상 핵 포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랑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의제화 삼으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나 이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의 통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을 의제화하거나 의제화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거래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제 한반도 평화 공존 긴장화나 대화를 해야 되는 대전제하에 있는데 지금 두 국가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교수님의 관점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두 국가론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기하니까 우리도 두 국가론을 제기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백범 김구 선생의 가르침대로 하나의 코리아, 원 코리아를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두 국가론이 해방 정국의 친일 세력의 주장과 같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대만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또 헌법의 헌법 3조가 영토 조항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민족 두 국가 체제에 북한의 두 국가론이 충돌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정공 교수님과 이유혁 교수님의 과연 이 두 국가론이 남북 문제를 지금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정공 교수님. 예. 현직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전직 외교부 차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통일부 인턴들이 참 똑똑하네요. 질문이 참 어려운데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규범적 랭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다운사이드는 실제로 얼마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성의 문제가 있어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92년도로 기억하는데요. 90년 1월이니까요.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고 나서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기둥은 규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목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통일하자고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핵화를 하자고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발제문에서 최종 목표는 비핵화로 하되 거기에 다가가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2017년, 18년, 19년 제가 다루었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다르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 통일을 논하면 그건 매우 초현실적이고 매우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매우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 강의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니 데이트를 해야 결혼 생각을 하죠. 남북 간의 교류도 없는데 우리는 너 바꾸지 않으면 너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우린 통일할 거야라고 하면 그게 합리적으로 들릴까 싶어요. 그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통일은 뭐 저는 되길 바라지만 저는 그 징검다리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평화 공전이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따지고 보면 역대 정부가 맺어왔던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그 평화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공존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제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때 남북군사합의 관련된 일들을 했었는데 남북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화해하자는 합의가 아니라요. 너무 붙어있고 너무 우리가 우발적으로 부딪힐 수 있으니 좀 떨어져 있자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은 이제 소위 소극적 평화인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은 두국가론이요. 사실 이게 똑같은 답변인데 현실과 규범인 것 같아요. 또 이상과 현실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4.27, 9.19 선언문의 그 조문을 제가 비서관 때 해봤는데 그 당시에 과거 합의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북이 수용했던 언어를 활용하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냐면 지금도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이제 최고 지도부, 우리는 대통령이고 거기는 이제 위원장 혹은 뭐 주석 뭐 이렇게 해서 합의문을 합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각각 우리 국호를 썼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리고 유엔에 가면 그 우리가 마치 외국처럼 두 국가처럼 유엔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거를 좀 잘 우리끼리는 원칙론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유연한 사교를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될지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북한이 뭐 먼저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라서 이야기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좀 경직된 사고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혁 교수님. 네, 저는 뭐 최종권 교수님이랑 생각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도 디폴트가 변하면 기본값이 변했잖아요. 남북 관계도 지금 과거의 북한의 핵 능력들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조건에서 있었고, 그러면 남북 관계의 기본값이 바뀌었고, 그 바뀐 데부터 출발하는 것들이 저는 실용주의 외교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헌법 조항과의 충돌 문제가 있죠.
헌법 이제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을 지향하는 충돌의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그 국가를 승인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를 그 레코니션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두 국가가 정식화되면서 통일의 길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이를테면 왜곡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유보해 놓고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디폴트해 놓고 그로부터 평화공존을 추진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쓴 연설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를 걸어가는 걸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적 안전의 수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국이 아마 북한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이고 천명한 대로. 왜냐하면 중국과의 통일 문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해서 국가를 그 자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면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형태로 얼마든지 톤이 수정되는 것들도 뭐 저는 이렇게 남북관계 기본값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 예, 원효 대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1300년 전에 불1, 불2 지금의 우리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에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불1 하나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2 둘이 아니다는 거죠. 둘이면서 남과 북은 지금 둘이면서 그러나 영원히 둘은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가 될 운명이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 현실에 기반해서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두 국가론 관련해서는 말은 두 국가 세 글자가 똑같은데 적대적 두 국가의 두 국가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의 두 국가가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말이에요. 적대적 두 국가의 두 국가는 외국이라는 얘기고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는 외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까 김동엽 교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고 평화 공존으로 가기 위한 현실적 필요 그리고 이제 통일 지향이라는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조화한 것이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평화 공존 정책,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미 이 바깥에서 다 우리가 노스코리아라고 부르면 북이 왜 DPRK라고 불러라고 항의를 해요. 또 실제 남한과 북한을 남북을 동시에 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UN 회원국 중에 대다수가 다 그렇게 국가로도 인정하고 또 헌법 3조에 우리가 영토 조항이 있지만 그러나 국가의 구성인 영토, 국민, 주권 우리의 통제력이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땅에 북쪽의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엄연히 DPRK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불1, 불2 분명히 우리는 두 개로 존재해요. 하지만 불1, 이제 불2 이 둘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오히려 서양적 합리성에 기반한 이분법이 아니라 동양적 이런 우리 통합적 사고라고 할까요? 원효의 원융 사상을 원용해서 불일, 불이의 그런 개념으로 두 국가론을 좀 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이 오후에 그 서평을 써야 되는데 이 최종건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폴 아웃이라는 책인데 조엘 리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부제가 이제 미국은 왜 북한의 비핵화에 협상에 실패했나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아주 문장이 있는데 어떤 문장이냐면은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이걸 제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과거는 죽지 않는다. 어쩌면 지나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북핵 협상이든 평화 공존이든 이게 연속성이 있고 또 달라진 정세도 있는 것 같아요. 평화 공존론만 하더라도 보면은 1972년 질서남북 공동성명의 체제 존중부터 시작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일종의 평화 공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또 이게 평화 공존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남북 양자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만이 아니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이 강조한 건설적 전략 안전 관계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상호 존중, 2번째가 평화 공존, 3번째가 상생 협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중 간에 또 중러 간에 하면서 새로운 다흑화 질서의 원칙 중에서도 평화 공존에 비슷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연속성과 또 달라진 구조를 반영을 해서 담론을 좀 정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논의했던 개념 중에서 이 안정이라는 게 조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거는 갈등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구조화되는 거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중 관계라는 게 양자 관계도 있고 또 조중러 북방 삼각관계도 있고 왜냐하면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일에는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실무 차원에서 중러 사이에 또 논의를 했고 지금 이제 조중 사이에 논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중러 삼각 사이에 달라진 정세 속에서 일종의 공감대를 모아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미중조 이 삼각관계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관련된 건데 대체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은 조미 사이에 어떤 차이를 중재한다라는 것보다는 2가지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쪽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조중러 삼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달라진 정세 속에서 외교적으로 역량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할 거냐 결국 변동성이 큰 데다가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미를 중재하기 위한 한미 관계도 중요해졌고 또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토론이 됐고 또 앞으로 생각해 볼 거리들도 많이 던져준 것 같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 인턴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